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해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우려국으로 또 지정했습니다.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연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1년부터 17년째입니다. 북한 외에 중국과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등 모두 10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세계의 많은 개인들이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교자유 수호와 촉진은 트럼프 정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번 조치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북미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교착 국면에서 연일 인권 문제로 압박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Sanctions must remain in place until we achieve the goals, objectives that Chairman Kim and the President agreed to in June. 국무부는 앞서 보고서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정경태 국가보위상, 박강호 선전선동부장 또 3개 기관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최룡해 등 이들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추가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복귀와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행보로 해석되는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가 이뤄진 각각의 전방 감시초소 GP11곳을 오늘 현장 검증합니다. 군은 이번 상호 검증이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 군비 통제 사례 중에서도 매우 드문 모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하나의 GP마다 대령급을 반장으로 각각 7명, 모두 77명의 검증반을 투입하고 오전엔 우리 측이 북측 초소 철수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초소 철수 현장을 방문 조사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에 국회에서 연설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연설할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심오만 평양 군중 앞에서 연설했으니 최소한 연설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임기 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북측의 답신을 받았고 개성에서 실무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통신기계 업체인 화웨이 부회장 체포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중대 발표를 기다리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무역 협상은 별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무역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 속에 중국이 먼저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측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도 논의했으며 류허 부총리가 새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중국과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중대 발표들을 기다리라고 밝혀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무역 대표 통화가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에도 협상 파행은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협상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국가기밀과 핵심 기술을 훔치려는 중국 해커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전직 캐나다 외교관을 구금했다고 캐나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캐나다 외교관 한 명이 월요일 밤 중국에서 구금됐다고 랄프 구데일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캐나다 국적자 한 명이 중국에서 구금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이 중국에서 억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현재 코브릭이 일하고 있는 국제 분쟁 해결 기구인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 측이 코브릭의 즉각적이고 안전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브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베이징과 홍콩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부터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의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고문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창업자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를 지난 1일 밴쿠버에서 체포한 직후 벌어진 것이어서 중국의 보복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브릭의 구금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내년엔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일자리가 늘어난 정도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국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느는 등 사회 안전망이 강화됐지만 고용 문제에 대해선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사무실을 찾아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대화들이 오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정부의 가장 핫한 이슈여서 그걸 먼저 안착시키는 게 엄청난 이제 일이었는데. 저희 남편의 민간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 온도차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말 이제 그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정부가 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그런 목소리들을 의도적으로 좀 내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돼서 여기 그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담당하는 그 부서 말고는 칼퇴근들 합니까? 저희보다 일찍 가는 건 확실합니다.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친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지사가 지난 2001년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으면서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씨 소유주로 의심받아온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혜경 씨를 불기소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때 해경군 김 씨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글을 해경군 김 씨의 계정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 선거판에 뛰어든 건 2006년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도전장을 냈지만 낙선했습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대표인 DY, 정동영 대표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이즈음입니다. 2007년 대선에선 정동영 캠프 비서실에서 사실상 오른팔 역할을 하며 근거리에서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1년 뒤엔 전략공천을 받아 18대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고배를 맞았습니다. 친정동영이란 꼬리표가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죠. 이후 재선에도 성공했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20년 만에 경기지사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반문, 비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일 겁니다.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당내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비토 세력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전부 기득권자들이거나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문 후보님 본인은 아니지라도 그 주변의 세력들이 다 그런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선 친문 전해철 의원과 경선을 치르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는 이 지사 입장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트윗들의 출처가 부인 김혜경 씨라는 올가미는 피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 지사의 운명은 벌금 100만 원이 가리게 됩니다. 직권남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상당 기간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명확하고 직설적인 대응 방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이해식 대변인은 어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오늘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결정도 이뤄집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4선의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내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사령탑이 된 나 의원은 당내 계파 갈등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나경원 의원의 압승이었습니다. 모두 68표를 얻어 35표를 받은 김학용 의원을 2배 가까운 표차로 눌렀습니다. 세 차례 도전 끝에 국내 보수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 이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2002년 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 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이후 내리 4선을 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친박 잔류파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 신임 원내대표는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을 끝내겠다면서 당내 통합부터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제2의 경제 기적을 이루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꼼꼼히 챙겨서 제2의 경제 기적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기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루어 출마하는 정책위 의장에는 재선의 정용기 의원이 뽑혔습니다.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을 띤 이번 경선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는 복당파에 맞서 옛 친박계와 이른바 잔류파가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신임 원내대표가 친박계가 아닌데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초재선 의원들도 상당수 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복당파와의 갈등 등 개파 간 긴장관계 종식을 바라는 표심도 작용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앞에는 야3당이 농성 중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물론 유치원법과 탄력근로제 등 만만치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했듯 당내에 남아있는 개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어려운 숙제도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아침은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곳곳이 빙판이라 주의도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현실 캐스터는 옷을 두툼하게 입었네요.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날이 확연히 추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처럼 이렇게 패딩이나 두꺼운 목도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이 낮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길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6.5도로 영하 13.6도까지 떨어져서 가장 낮습니다. 이 밖에 철원이 영하 10.6도, 봉화가 영하 7.3도 등 내륙 지역의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나 눈이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남부와 대전, 세종과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은 또다시 전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KTX 탈선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3선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으로 사장을 맡은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굴착기 충돌 사고에 이어 3주 동안 무려 10건의 사고를 낸 KTX. 지난 8일 강릉선 탈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짧은 사퇴 해변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 오 사장은 오후 4시쯤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를 찾아 별도 이임식 없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무거운 표정의 오 사장은 탈선 사고 당일 이미 사퇴를 생각했지만 사고 현장을 복구해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는 게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첫 차 개통시키면서 고객분들과 함께 서울로 귀경하고 나서 하루 동안 좀 깊이 고민하고 코레일에는 여승무원 복직 등 사회적 갈등을 가져왔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남북철도 협력 사업과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은 유능한 후임자가 차질 없이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공공성을 위한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의 철로 영업 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거에 비례해서 사실은 차량 정비나 시설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낙하산 사장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길 것이며 비판과 질책은 깊이 유념하고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3선의 정치인으로 대선 캠프 출신의 오영식 사장이 불과 10개월 만에 물러났지만
충격과 혼란에 빠진 코레일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KTX 강릉선 탈선 사고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열차의 방향을 바꾸는 선로 전환기에 신호 케이블이 반대로 꽂혀 있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언제부터 잘못 연결됐는지가 관건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광명역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객실 6개가 1m가량 철길을 벗어나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선로 전환기에 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너트 하나가 빠졌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KTX 탈선 사고 역시 열차의 궤도를 바꿔주는 선로 전환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선로 전환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신호로 전달해주는 케이블이 반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열차의 방향을 바꿔주는 전환기가 선로에 밀착하지 못했고 정지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어처구니 없이 정상 신호를 보내줬던 겁니다. 그 선로 전환기에 전환 표시를 해주는 제어선이 잘못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탈선 사고를 가져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밝혀져야 할 핵심 내용은 케이블이 반대로 꽂힌 시점입니다. 탈선 사고 전에 누군가가 케이블을 건드렸는지 아니면 애초 부실 시공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케이블을 만졌다면 코레일이, 부실 시공이면 철도시설공단의 과실로 이어집니다. KTX 강릉선 구간에는 모두 230여 개의 선로 전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선로 전환기 시설 하자로 탈선됐기 때문에 전체 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 운영 과정 등 전반에 걸쳐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시공과 운영, 신호 오류 여부 등 모든 과정은 신호 기록 등 데이터를 확보한 뒤 정밀 분석이 가능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70분 동안 뛰었지만 아쉽게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팀 내 최다인 유효슈팅 3개를 기록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후반 30분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7분 바르셀로나의 선제골을 허용한 뒤 후반 40분 루카스 모우라의 동점골에 힘입어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 에인트호번과 비긴 인터밀란을 따돌리고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집회에 교사를 강제로 동원하고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오늘부터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 광화문 집회에 유치원 교사들을 강제로 동원했거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 대통령 부인이란 말에 속아 사기꾼에게 수억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11시 재소환한 윤 전 시장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권양숙 여사로 믿은 사기꾼에게 공천을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 등 4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일당이 허용되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거금을 마련해 제공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정치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 등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15층짜리 빌딩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서 서울시가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입니다. 건물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주자들은 출입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신고를 받고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 건물 2층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에는 구조적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안전등급은 최하인 2등급으로 붕괴 발생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퇴근 명령 받거나 뭐 그랬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오늘 그 박사가 왔다 갔는데 내일쯤 무슨 연락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지난 1991년 준공된 이 건물에는 사무실과 상가 90여 곳이 입주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안에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광역버스 2대가 각각 앞뒤 부분이 부서졌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앞으로 끼어든 또 다른 광역버스 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앞서 달리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BMW 520D 승용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운전석 아랫부분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폭발음이 들린 뒤 불이 붙었다는 게 운전자의 설명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내부는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남산IC 부근에서 빙판길 미끄럼짐 사고로 12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기사 67살 정모 씨가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4살 박모 씨 등 6명도 부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사거리에서 달리던 포르쉐 차량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주행 중 불꽃이 보였다는 운전자의 말에 따라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치과의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부산 좌동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주거지인 오피스텔로 이동했다가 요금을 달라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밀락동 상가 건물 지하 1층 변전실에서 33살 장모 씨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장 씨는 설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배전반을 건드리면서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용품 창고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인근 고시원에 살던 60대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한 자동차 용품 창고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인근 고시원에 거주하던 60살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목 졸림 흔적이나 흉기로 인한 상처가 없었고 전깃줄로 묶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목에서도 저항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에서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실에서 작성해 관리한 인권위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해 경찰 측에 인권 침해를 인정한 후 본격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감염병 정보 시범 교환을 위한 보건의료 실무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인플루엔자 정보를 시범 교환하고 내년도 감염병 정보 교환 계획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새벽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연료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부터 연락이 끊겼다가 4시간 만에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정규직 대표자 10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였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회수 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지필료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지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내라고 한 건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청구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규성 전 사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조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앞으로 연간 50만 대 규모로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충북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중장기 수소차 로드맵을 제시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앞으로 수소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도약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협력사와 동반 투자를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머지않아 다가올 수소 경제라는 신산업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인 수소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와도 매주 경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고 취임 일성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고용, 분배 개선 등 경제 활력을 확 높여달라. 그리고 팍팍한 개인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해달라. 그래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과로 말하고 또 성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팍팍한 국민 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집중합시다.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팀의 원 보이스를 위해 매주 금요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매주 또는 격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와 투자, 소득 분배 등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 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개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주거시설 화재로 120명이나 숨졌는데요. 대부분이 유독성 연기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집이 아예 연기 감지 시설이 없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오승엽 기자입니다. 천장 등이 시커멓게 변했지만 가구 등은 비교적 상태가 좋습니다. 유독성 연기만 발생했을 뿐 불꽃이 커지지 않아서인데 잠자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상황이 비슷했던 다른 아파트에서도 2명이 숨졌습니다. 사람의 인명피해는 대부분 사실 열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연기를 감지해야지만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하지만 두 곳에 설치돼 있던 열감지기는 울리지 않거나 늦게 작동했습니다. 불을 붙이자 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등에 전체 시공하는 연기 감지기나 주택에 간단하게 설치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3분 13초 만에 울렸지만 열감지기는 2분이나 늦었고 몇 분 더 지나자 불이 크게 번집니다. 시간 차이는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2분이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담뱃불을 붙였더니 간격이 4분으로 벌어졌고 라텍스 매트에 니크롬선으로 점화했을 땐 연기만 나와 열 감지기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이전에 허가받은 공동주택은 연기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엔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설치율이 37%에 불과합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아 월드컵인 스즈키컵 결승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와 아쉽게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비겼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2골을 넣은 만큼 박항서 매직에 대한 우승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풍도라는 섬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도 주변에 있는 낙도인데요. 처음으로 보건진료소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24km 떨어진 섬 풍도. 봄이면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꽤 알려진 곳입니다. 섬 주민은 110가구에 152명으로 대부분 60, 70대를 넘긴 어르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을 만한데 병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맨날 아프니까 노인네들이 아프면 왜갖고 몸은 맨날 충청으로 가지 왜갖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럼요.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보건진료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며 진료와 약을 처방하는 곳입니다. 비타민제 좀 드시면 좀 더 빨리 낫긴 하거든요. 따뜻한 차나 따뜻한 이제 물 같은 거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계신 것보다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바다를 향해 창을 낸 건강증진실에서는 여유롭게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면은 저런 데서 뭐 해경 부르고 뭐 헬기 부르는 것보다 우선은 여기 와서 응급조치라도 하고 약 주사라도 맞고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복지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서 어른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낙도에 생긴 보건진료소가 섬 주민들에게는 대형 종합병원만큼이나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통해서도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지식재산을 취급하는 은행이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대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산업용 송풍기와 배기 장치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년 전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IP 금융 지원 사업으로 9,500만 원을 받아 시제품 제작 등 긴급 자금으로 쓰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우수 기술력과 특허를 토대로 자금을 마련해 지난해 27억 원, 올해 5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 그다음에 개량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관련된 그런 자금 소요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금융 지원 사업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9천여 개 기업이 지식재산 금융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 담보 대출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하거나 수익화하는 회수 전문 기관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2022년까지 2조 원대로 5배 이상 늘리게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금융지원제도가 기업의 우수 특허를 사장시키지 않고 5년간 일자리 9,400여 개를 새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8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타임은 지난 10월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등 진실을 밝히고자 사투를 벌이는 언론인들을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카슈크지를 포함해 언론 자유와 진실을 수호하다 숨지거나 탄압받은 언론인들, 이른바 수호자들과 진실에 대한 전쟁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카슈크지와 함께 필리핀 정부의 인권 탄압 정책에 맞선 뉴스 사이트 레플러의 대표와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수감된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 등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곧 떠나는 존 켈리 실장의 후임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좀처럼 손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방카 부부의 적극 추천 속에 새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30대 에이어스가 자리를 고사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후임자 하마평에 오른 트럼프 충성파 인사들 대부분이 자리에 뜻이 없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보도가 거짓이며 10명 이상 경합하고 있다고 트윗했고 코너웨이 백악관 고문도 거들었습니다. The president is absolutely correct when he says there are people vying for it, there are people under consideration, and it's a personal decision for the president. And we know that, and whoever it is, I will support him. 하지만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닉 멀베인이 백악관 예상국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모두 거부에 가까운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They're not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job. A source close to Mulvaney told me last night that he really isn't interested in becoming chief of staff. 또 휘테커 법무장관 대행과 콘웨이 고문, 크리스티 전 뉴저지 지사, 마크 메도스 하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나마 의지를 밝힌 사람은 메도스 의원에 불과합니다. You've got folks in the White House who are even concerned that the president, just starting this process now is going to have difficulty finding a replacement before Kelly's official departure.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 가운데 곧 떠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를 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 좋지 않은 모양새로 떠났다는 점도 비서실장 인력난의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발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베트남 여성을 끌어들인 데 대해 베트남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현재 외교소식통은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베트남 여성을 끌어들인 데 대해 비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라는 점을 사실상 자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다시 반짝 추워졌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4.7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가 조금 수월해지겠습니다. 오늘 공기가 다소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가 낀 가운데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 충남과 전북 지역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겠고요. 제주도 지역은 비나 눈이 조금 더 오겠습니다. 낮엔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편입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4.7도, 춘천은 영하 5.2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청주 영하 2.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도, 청주 3도, 대구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중부와 호남 동부 지역, 경북 북부에 다시 눈이 오겠고요. 이후 금요일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일요일엔 또 전국에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잠시 뒤 8시에 이어집니다.